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15조 5천억 원의 특별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 5천억 원의 특별자금의 금리를 낮춰 지원하고 추석 전후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조 원의 보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3대 가스 행사에서 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고객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테크 포럼을 통해 세계 최초로 대형 유조선에 적용된 LNG 추진 선박 기술을 비롯한 LNG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스코 창립 50년 만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새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노조도 한국노총과 함께 포스코 노조 재건 추진을 선언하면서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와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복수 노조 체제가 성립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이지만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의 남북 경협주들의 탄력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나온 기관의 매도 물량 속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방어에 나섰지만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2300선도 잠시 하회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이 17일 현지 시각입니다. 중국의 2천억 원의 관세 폭탄을 또다시 부과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해 종합지수도 역시나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주 후반에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9에 관련된 악재 속에서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6% 하락한 2303.01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2% 하락한 828.88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1.53% 하락한 45,150원에, 셀트리온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4% 가까운 탄력으로 302,5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9,000원에, 신라젠은 93,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모두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증권맨들이라든가 주식 전문가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시청자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하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시장, 오늘 정석투자 1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학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번 1교시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들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기관하고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120선 돌파를 했다가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객관적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전망해 드렸던 거,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금요일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8월 31일과 유사하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등 한계치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제가 장 끝나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식 전문가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요. 시황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놔야 돼요. 저는 보통 10개에서 15개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몰라요. 보통 거시적인 시황을 판단할 때는 한 15개, 미시적인 시황을 판단할 때는 10개 정도의 등락 요소를 딱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뭐가 가장 중요하냐. 작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를 딱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그것들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이게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따져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해요. 그리고 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예측합니다. 제 방송을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예측을 했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역시 아셔야 된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해서 적중을 해야 됩니다. 그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요, 절대로 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외국인 기관도 적이지만 같은 개인도 적이에요. 또 주식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하지 않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현재성 해설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구체적인 팁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주식 전문가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꽤 됐죠. 연수로 보면 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예측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 예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측을 할 때만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측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차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요일 방송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이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8-0914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거짓말 못하죠. 이미 방송 나간 거니까. 8월 31일과 거의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살짝 밀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 그 얘기를 해준 거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반등 한계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금요일에. 오늘 그래서 갭상승에 플러스 출발했다 결국은 하락하면서 음봉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딱 이게 맞아 떨어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코스닥은 지금 오르는 것 이유는 자명해요. 기관에서 코스닥 펀드에 자금 모으고 그 자금으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을 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론 헬스케어, 신라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니까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형주 몇 개 올라가면서 지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 때 무슨 낙수 효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낙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그래서 국가에서 보면 어떤 재정을 투입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피면서 결국 기대하는 게 낙수 효과잖아요. 그 낙수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 하신 분들은 약간 허무할 겁니다. 지수는 분명히 많이 간 것 같은데 중소형주들이 생각보다 안 갔어요. 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기관의 어떤 코스닥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느냐? 힘들어요. 왜?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아느냐? 대세 상승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들은 어설프게 차트 본 다음에 조금 반등 나오면 대세 상승이라고 이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기간은 수준이 다르거든요.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잖아요. 저점 갱신하고 반등 나오고, 저점 갱신하고 반등 나오고, 저점 여기 갱신 안 했지만 또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저점 갱신할 때보다 반등 나오니까 대세 상승이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아주 유아틱한 정말 초보자스러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상승할 때 조정 나오는 것처럼 하락할 때 반등도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승한다고 해서 빨리수처럼 계속 가는 거 보셨어요? 조정받고 가잖아요. 반대로 내려갈 때도 계속 내려가는 거 봤냐고요. 반등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 다시 이거 뚫어주고 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기관이 이걸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이 코스닥 제약바이오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단기에 수익 내겠다 이겁니다. 정말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중소형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6개월, 1년 배팅할 종목들을 찾아요. 이게 맞는 건데, 그러면 제약바이오 대형주에 쏠린 이유가 뭐냐? 일단 거래대금이 많잖아요. 매매하기 좋죠. 시장에 관심도 받기 좋고요. 그래서 그쪽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라젠 같은 종목은 절대 추천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 실적 보고 추천 못합니다, 저는. 가든 말든. 정석 투자를 표방하는 평택촌놈이 신라젠을 추천하면 그건 아니죠. 1박 2일 코스 단기 매매는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를 한 2년만 하신 분들은 신라젠의 재무제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한번 보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신라젠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신라젠을 추천했다? 양심불량이죠. 재무제표를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겠는데요. 보세요. 네, 너무 확대시켰네요. 네. 올라갈 때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올라가요. 여기 조정받았죠? 맞죠? 여기 조정받았대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내려갈 때도 반등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반등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대세는 변함이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지금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시적으로 볼 땐 15개, 미시적으로 볼 땐 10개. 저는 그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끄집어낸다 그랬죠. 자, 그럼 지금은 거시적으로 볼까요? 미시적으로 볼까요? 미시적으로 보는 게 맞죠. 단기 시장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첫 번째, 중국 증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경력이 조금만 되신 분들은 압니다. 지금 장중에 중국 증시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 특히 그렇잖아요. 두 번째가 뭘까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 관세 부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적인 어떤 그 요인, 그러니까 수급이라든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웅제 동향,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우리나라 시장 외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8이 연중 최저가였고요. 여기가 2400선입니다. 자, 그럼 굳이 여기서 이분법적으로 어디가 먼저 오겠느냐,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래라고 일단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보다 아래가 더 먼저 올 겁니다. 최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미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중국 증시 오늘 연중 최저가 이탈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저가 이탈했어요. 왜 이탈했는지 아시겠잖아요.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네, 관세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 번째, 내일부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북한 테마 아주 안 움직여요.
네, 약발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정전협정. 죄송합니다. 종전선언. 네, 종전선언. 지금이 정전 상태죠. 그러니까 전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정전.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종전선언이거든요. 전쟁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한테 전달하고 또 한국 정부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미국은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니, 남북한의 문제를 왜 미국이 개입하느냐.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현실이에요. 제가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조선이란 국호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결정했을까요? 명나라입니다. 정도전이 두 개의 국호를 갖다가 명나라에 갖다 주고 어떤 거로 할까요? 물어보고 정해진 게 조선이에요. 말 다 했죠.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힘의 논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까지 같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2월 초순에 대세하락 선언했잖아요. 12월까지 분석 끝난 거예요. 전 1월 딱 되고 나서 자 이제 스탠바이 들어간 거예요. 2,600만 한번 가라. 가기만 하고 딱 꺾이기만 하면 바로 그냥 선언할 거다. 왜? 저는 그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북한 문제 연구했어요. 내린 결과 분명히 빠져나간다고 장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급을 안 나왔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약 7개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거의 한 11조 원 정도 매수했죠? 외국인 기관이 각각 5조 원대, 6조 원대 매도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황 분석이 이게 차 타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뉴스 하나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미시적으로 볼 때 어떠냐? 지금 여기서 불안하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중국 증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별거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뭐냐? 관세 부과인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반드시 하거나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을 때만 안 할 겁니다. 중국한테. 미국이 바보입니까? 트럼프가 지금 바보냐고요.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판을 벌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좀 착하게 좀 살아야지. 중국 너무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철회한다? 절대 그러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가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왜곡이 없다면은 적어도 세게 가진 않을 겁니다. 왜곡이 없다면은. 여기서 왜곡이 없다면. 네. 뭐 왜곡이 있으면 여기서 억지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려가거나 뭐 가더라도 약간 가는 정도. 그 포인트가 뭐가 되느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삼성전자와 선물 두 가지 등락 요소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시황 분석론을 통해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황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실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일 장중에 대한 시황과 관련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하고요, SPC 삼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반등이 좀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 시장에 관심이 많고, SPC 삼립은, 한번 재미삼아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셀트리온과 SPC 삼립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두 종목이 공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학 과장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셀트리온은 현재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봤을 때 23,700원이 적정주가입니다. 놀랍게도 23,700원. 아마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그럴 겁니다. 아니 몇 달 전에는 4만원대였다가 또 6만원대였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갔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내려갔어요. 왜 그러냐?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는 퍼 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퍼가 없어요. 퍼가 없으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과 다른 게 있어야지 특허를 주죠. 똑같은데 누가 특허 주겠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럼 실적 감안 안 하냐? 해요. 하는데 저는 뭐까지 지금 넣느냐? 업종의 어떤 흐름, 지수까지 다 감안해서 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 B 두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도 적정 주가도 똑같아요. 정말 거짓말처럼. 근데 A 종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승기에 있었다. B 종목은 하락기에 있었다. 주가가 어떨까요? 달라요. 무슨 얘기냐? 어떤 똑같은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뭐 6개월 뒤에 지수가 500포인트 올라간다. 반대로 500포인트 내려간다. 주가 흐름이 똑같을까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넣은 게 이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 주가예요. 왜?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유동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투자 1번 격언이보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다시 말하면 수급이 뭐죠? 유동성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냐 마냐예요. 이래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자꾸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그래도 유동성이 안 좋으면 이게 수급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적정 주가 23,700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설명드렸고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보유자는 매도고 미보유자는 관망인데요. 저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주식성을 매도하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쯤에서 주식선물 매도 들어가서 여기서 대충 이 정도 청산 시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또 청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들어갔습니다. 가면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가까이 관망했다가 드디어 오늘 사인했어요. 주식선물 매도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SPC 삼립은 이건 정말 언젠가 종목 히스토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기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고평가되어 있죠? 네, 49,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유자는 매도하고 미보유자 관망인데요. 지금도 13만원대인데 보겠습니다. 자, 현재가 49,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때 40만원 넘어간 적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2015년. 그때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적정주가가 3만원. 약 3만원이었어요. 약 3만원인데 그 당시 40만원 가갖고 제가 투자자들한테 막 그랬어요. 이거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된 겁니다. 절대로 중기매매 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0만원 초반까지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적정주가의 무서움이에요. 네, 무서움입니다. 왜냐? 적정주가를 알면 적어도 여기서 중기매매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여전히 고평가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49,000원인데 그 당시 3년 전에 한 3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정주가를 제가 확인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서울경제TV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항상 하시기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평가돼 있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리하자. 그리고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셀트리온과 SPC 삼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은 보유자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역시나 SPC 삼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이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월요일장의 2교시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정말 많이들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다양한 투자 관련된 내용을 학 과장님만이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좀 구성을 한 상황인데, 자, 그러면 학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학 과장님,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에 어떤 내용들 좀 배워볼까요? 네, 매주 월요일은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잘 모아가도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월요일은 주식 강의, 화요일은 종목의 어떤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정보를 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월요일 방송 잘 모아가세요. 앞으로도. 제가 주식 정보를 워낙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 역사를 알아요. 개인 투자자들, 주식 전문가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과거 2000년도 시절이나 지금이나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식을 엉터리로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무슨 주식 카페니 유튜브니 이런데 그 강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기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데서 베낀 거 갖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이건 사실입니다. 독창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꼭 저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빈약하죠. 앞뒤가 안 맞아요. 전후좌우가 안 맞아요. 그리고 요즘 무슨 걸그룹도 아니고 이렇게 나이 어린 애들 때로 나와가지고 무슨 전문가 그룹이나 이상하게 막 홍보하는 데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문가질이 너무 떨어졌어요. 주식 전문가질이. 2000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2000년도 초반까지는 전문가질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는 전문가질은 높고 개인 투자자는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이런 메커니즘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근데 전문가질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이렇게 길게 드리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을 더 많이 하시고 브이로그들 많이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힌 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현물 매매 응용입니다. 보세요. 정상적 구간과 비상식적 구간 매매 방법. 저는 요즘 이거를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죠. 과거에 제가 텍스트로 만들었을 때는 비상식적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자, 정상적 구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등락 원인이 허용 한계치를 벗어나지 않는 영역.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차트는 말이에요. 정상적 흐름일 때 참고하는 거지 비정상적 흐름일 때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3월 초순에 북한 호재 터지면서 지수가 반등 나왔고 4월 말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올해 내내 보신 분들 다 알죠? 3, 4월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비정상적 구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술적 등락 흐름이 허용 한계치를 벗어나지 않느냐요. 요럴 때만 보는 거예요. 요럴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그 시장의 극심한 왜곡,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꼭 지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 그러니까 왜곡이나 변수가 나와서 지수나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엄청나게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상적 구간에서만 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박스권을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이나 최저점에서 보다도 그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이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뭐냐, 개인 투자자의 수익과 손실이 모두 제한적이다. 무슨 얘기냐,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빤하다는 거죠. 그렇게 큰 수익이나 큰 손실이 안 나요. 자, 비상식적 구간. 요즘은 제가 이걸 비정상적 구간이라고 이제 용어를 좀 바꿨었는데, 이게 뭐냐,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주로 변수로 발생하는데, 왜곡도 있긴 합니다. 근데 왜곡은 사실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해요. 왜곡은 뭐냐, 인위적으로 지수나 종목을, 주가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곡이라는데, 솔직히 그거 웬만한 전문가들도 몰라요. 이게 왜곡인지 아닌지 몰라요. 정말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개인들은 몰라요.
아니, 올라가는데 이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지, 왜곡으로 올라가는 건지, 반대로 내려가는데,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요. 다만, 변수는 쉽잖아요. 왜? 호재나 악재가 뉴스로 나오니까, 바로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차트를 적용하면 안 돼요. 차트를. 정상적 구간에서는 적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또는 하단 돌파와 이탈.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요즘 그 차트로 아무것도 안 보여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보세요. 좀 웃기죠? 아마 웃길 겁니다. 뭐가 웃기냐?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TV에 보면 각종 전문가들이 보조지표 작게는 하나, 뭐 많게는 5개 깔아놓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 있죠?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네, 없어요. 오직 이거. 오직 이거. 이것만 해도 전 충분해요. 보조지표 안 봐요. 그리고 저는 보조지표에서 무용론자입니다.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보면 볼수록 실력이 떨어집니다. 보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조지표를 갖고 수익 날 가능성이 높으면 세상에 그거만 본 사람들은 떼돈 벌겠네요? 그거 만든 사람들은 재벌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말 그대로 참고용이에요. 제가 이 방송 계속하면서 보조지표 띄워놓은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거 없어도 충분해요. 보조지표 그렇게 많이 띄워놓으신 분들이 올해 시황 적중한 거 있었냐고요. 못하잖아요. 좀 아주 대놓고 얘기해 볼까요? 보조지표가 많을수록 개인이든 전문가든 나 아직 초보예요. 나는 이것밖에는 볼 줄 몰라요. 내가 의존하는 유일한 수단이 이거예요. 오히려 선언하는 거예요. 보조지표 없어도 그동안 제가 다 시황 적중해 드렸잖아요. 종목들도 등락제가 딱딱 찍어 드렸잖아요. 안 보는데 굳이 본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정도 보시는 거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저는 사실은 보조지표를 전혀 안 봐요. 안 보는데 저 정도 되면 이제 안 봐도 돼요. 근데 굳이 본다면 딱 하나. 볼린저 밴드만 보세요. 근데 볼린저 밴드도 이게 기간이나 승수가 또 굉장히 또 차이가 나요. 네, 기간이나 승수 어떻게 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 기준 설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앞으로 뭐 강연회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상당수 개인 투자자는 추경 매수와 추경 매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 막 날아가니까 급등하니까 겁나 이게 아쉬워서 따라잡고 또 막 급락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추경 매도를 하게 되는 성향이 이제 이 구간에서 나타나고요. 비상적 구간에서의 대응이 핵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 잘해야지 진짜 돈을 벌어요. 자, 제가 이것도 차트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냥 지수가 여기라고 봅시다. 여기가 그냥 바닥이에요. 여기가 고점이고요. 다시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우리가 0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100이라고 봅시다. 고점이. 이쯤이 한 70 정도 되겠죠? 70? 이쯤이 한 30 정도 될 겁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냐? 0에서 70까지 올라갔을 때보다 70에서 100까지 지수가 갔을 때 이때가 수익이 더 나요. 반대로 100에서 30까지 떨어질 때보다 30에서 0까지 떨어질 때 바닥이죠? 이때가 손실이 더 큽니다. 개인들은 눌림목에서 충분히 잡을 게 있을 때 안 잡고 추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덜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잘못 잡고 완전히 고점 매수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5% 10% 아까워서 손절 못하다가 나중에 정말 막판에 진짜 바닥에서 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손절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하나 팁으로 드린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아마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도 비중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제가 예측했던 지수까지 한번 싹 밀려버리면 그때 가서 아마 던지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마 최대 바닥은 아니래도 확실한 단기 바닥이 될 겁니다. 현재 이거는 전 단기 바닥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여기서 이제 자 저점 찍고 조금씩 올라왔죠. 이걸 단기 바닥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반등 수준의 몸부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정도 올라가서는
이거는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단기 바닥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이거는 뭐 제가 다 공개하기 그러니까, 다 언급을 안 해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반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건 뭐냐, 언젠가 지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언젠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나오는 반등. 이게 단기 급등락입니다. 저는, 현재를 한 이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하방 포지션 다 청산하라 그러고 상방 잡고 어느 날 갑자기 주식비용 100% 쏘라가 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방송 잘 보시고 그동안 뭐 잘 하셨던 분들은 뭐 여유 있잖아요. 의원관리 잘해 있으니까. 반대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잔뜩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때가 꼭 옵니다. 와요. 분명히 와요. 오니까 그 단기적인 어떤 지수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기호 씨 투자 개론을 통해서 또 다양한 투자 관련된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현물 매매에서 응용과 그리고 비정상, 정상적인 구간에서의 대처 방안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대응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합니다. 끝자리 4098님의 질문입니다. 태영건설을 매수가 13,500원의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태영건설은 13,450원인데요. 학 과장님, 첫 번째 질문 학점 확인해 볼까요? 네, C학점이고요.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21선 아래,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라고. 근데 이거는 61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했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그건 아니다. 근데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C학점입니다. 그리고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C학점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태영건설 매수하셨는데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에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하죠. 끝자리 5205님의 질문이고요. 펄어버스를 매수가 24만 5천 원에 비중은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두 번째 질문은요. 펄어비스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 D학점이고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절대 고평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단타로만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와 그리고 이 종목 자체의 가격대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참 아쉬운 상황이에요. D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6933님의 질문입니다. 세누텍을 매수가 3,075원에 비중 80% 주었습니다. 자, 학 과장님, 세누텍 지금 비중을 상당히 높게 늘리셨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중이 높아도 매수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D학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락 추세형 종목을 추격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종목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입니다. 제가 그랬죠. 평택선로 차트 이론에 의하면 61선이 120선 이탈했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하락 추세예요. 파란색이 빨간색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럼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그러면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5일선이 21선 탈 때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안 하고 왜 여기서 추격하냐는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D학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누텍에 대한 부분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세누텍은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1562님의 질문이고요. 흥국을 매수가 5,070원에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흥국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A학점입니다.
왜냐, 하락 수형을 합리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전 또는 수익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차트 보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분명히 하락 추세죠? 맞아요. 자, 하락 수형인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5일선 20일선 탈 때, 이때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매수하신 거예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입각하면 아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하락 추세일 때 5일선 20일선 탈 때 하라 그랬잖아요. 딱 그때 하신 거거든요. 아주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흥국은요, A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또는 수익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6분 지나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6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장기화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던 미국 증시는 오늘장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이고요. 잠시 후에 시흥센터 연결해서 더욱 자세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죠. 끝자리 2360님의 질문이고요. 일신석재를 매수가 2,030원에 비중 30%입니다. 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박 과장님, 일신석재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B학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락 추세형을 확인해서 잘하셨고요. 흥국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나름대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평가 이기니까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일신석재는 B학점 확인이 되셨고요. 즉시 매도입니다. 현재 수익권이신데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끝자리 7141님의 질문이고요. 휴스틸을 매수가 14,000원의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휴스틸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박 과장님, 휴스틸에 대한 평가 어떻게 주실까요? 네, A학점이고요. 결과를 떠나서 아주 환상적으로 매수하셨습니다. 적정주가로 보더라도 이게 적정주가 6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본전 또는 수익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잠깐 보셨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환상적입니다. 자, 상승 추세형일 때 61선이 100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형이잖아요. 이건 뭐라 그랬죠? 120선 아래에서 최대한 싸게 매수하라 그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하더라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차트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 매수했어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든 어디서 해도 이거는 아주 잘한 매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성공적인 매수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휴스틸에 대한 학점 역시 A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을 손전으로 잡으시고요. 수익을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네, 무역 회담이 재개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이상 이 상당의 이 대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오늘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드리고요. 기사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ock slip as Trump's tariff put U.S.-China trade talks in doubt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트럼프의 이런 관세 관련 발언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지수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S&P, 나스닥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또 맥도널드사가 좀 부진했고요. 또 S&P 같은 경우에 기술주와 또 소비재가 오늘 좀 좋지 못한 성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애플사에 대한 또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중국과의 이런 대립 국면이 계속해서 심화될 경우에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금지 명령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피해가 계속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이크론도 지금 2% 이상 빠지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술주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기대 그리고 추가 관세 충돌 이 부분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음 주, 즉 이번 주죠. 이제 FOMC를 앞둔 국채 금리 상황도 다시 한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무역 회담 재개 소식 때문에 좀 진정됐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이었는데요. 신흥시장과 기술주의 주가 움직임도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 추가 관세가 정말로 부과가 된다면 중국도 역시 600억 달러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면전으로 전쟁이 치닫을지 아니면 협상 국면으로 들어설지 이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프타 재협상 관련해서는 좀 낙관적인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협상을 지속하는 중이다라는 소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3% 부근으로 오르는 등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이런 위기 상황에 4년 만에 상하이 증시 최저 수준으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1.11% 하락해서 2651.79의 거래를 마쳤고요. 2014년 11월 27일, 즉 4년 만 최저 수준입니다. 선전종합지수도 1.54% 하락해서 1380.98에 마감을 했고 이 수치 역시 2014년 11월 이후 역시나 최저입니다. 홍콩 증시도 오늘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중국 위안화도 미국의 검토 대상이라면서 만약에 위안화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 아시아 지역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또 아시아 통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국으로부터의 강한 개혁 신호를 필요로 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중국 정부에 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무역전쟁 이슈에 큰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소식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요즘 보시면은 이 태풍 플로렌스에 대한 이 구조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추이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관세로 미국의 협상력이 강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미국인들의 소비자 피해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공정한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관세를 당할 것이라면서 이 관세에 대한 정당성과 또 미국인들에 대한 설득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역시 또 으름장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철강 산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철강 산업이 이제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면서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번영하고 있다. 즉 수십억 달러가 전국에서 새 공장을 짓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강에 25% 관세 부과한 부분이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미중 무역 회담 또 이런 해결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삐딱선을 타게 되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고 세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계속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망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기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9월 14일 종가, 코스닥은 120일선, 이 두 가지만 보세요.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위로 올라가면 좀 더 가겠구나. 그 라인에서 점점 멀어지면 이건 반등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예측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국가별로 공격을 하잖아요. 관세로. 두고 보세요. 때가 되면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올리 아메리카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 언론 보도 통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쇄물 찍는 것까지 중국에 맡겼다고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지율이 떨어지면 만회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쥐어짤 겁니다. 그럼 분명하고요. 제가 작년 봄부터 그랬잖아요. 무역전쟁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왜? 트럼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 흐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경제학이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두고 보세요. 지금 국가별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글로벌 기업으로 할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